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어제 이제 역대급 추경이 이제 집행이 되어서 언론에 말이 많았죠. 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통장에 이제 600만 원, 1000만 원이 꽂혀가지고 뭐 한국의 어떤 행정 집행 능력이 신속하고 좋다 이런 평도 있고 한 곱이 넘겼다. 월세 밀린 월세 내고 카드값 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선거가 이제 한 이틀 이렇게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 정권에서 이제 선거철만 되면 그 전에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통장에 꽂아줘가지고 관권 선거니 금권 선거니 매표행위다 이렇게 비난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아무튼 선거 사흘 전에 이렇게 추경이 집행이 되는 걸 보니까 참 새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일단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2조나 되는 역대급 추경이 시행이 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참 바람직한 일이고 윤 대통령 말씀 맞다나 그분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돈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 돈이라는 게 한 달 뭐 600에서 1000만 원이면 한두 달 길어봐야 두 달 정도 어디 쓰고 나면은 없어지는 돈이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무슨 크게 뭘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지금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신용 대출이다 이렇게 많이 대출 규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대급 추경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은 그러한 돈줄을 조이는 효과는 반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급한 불은 꺼서 좋은데 실제로는 앞으로 몇 푼 받고 뒤로 이렇게 자산 가치 앙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또 앞으로 몇 푼 받고 뒤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결국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TV 인터넷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은 국토연구원이 21일 날 발간한 보고서 자산 불평등도 결정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다 이런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보면은 정려 상속 등 세대 간 자산 이전 이것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주택 자본 차익 주택을 장기 보유함으로 인한 시세 차익 이것이 이 자산 불평등 기여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한테
집을 사줄 때 큰 돈을 정리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주택을 사서 그것을 상당 기간 보유함으로 인한 자본 차익, 이것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짓는다 이것이죠. 개인적인 어떤 소득의 차이, 이것은 기여도가 그것보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젊어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고 이럴 때 집을 하나 사주든지, 안 그러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가 크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자산 불평등이 결정이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소득이 월 몇 천씩 되는 사람들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히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젊었을 때 부모님이 집을 사줄 수 있느냐, 또 사주지는 않더라도 그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을 큰 몫을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자식의 자산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자식들한테 집을 사줄 수도 없고 상당 부분 전세보증금 큰 돈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집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대출이죠. 대출. 이 레버리지. 자기 자본이 없으면 은행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큰 거죠.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면은 부모로부터 좀 이전 소득을 적게 받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이 자본 축적 경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이제 크게는 보면은 이제 은행 대출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는 거, 이게 많이 했죠. 소위 갭 투자라는 거. 여기서 갭 투자는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은행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젊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30년, 40년, 50년 40년씩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저리로 해주면은 그 젊은 사람들의 자산 형성, 부모로부터 큰 몫의 돈을 받거나 주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러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자니 그냥 젊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대출을 해줍니까? 앞날이 창창하다 그런 이유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어느 괜찮은 우량 기업체에 취직이 되어서 이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증명이 되어야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한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해서 점차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산업들은 세계화, 이제 전 세계적인 분업화로 해서 베트남이나 뭐 어디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이제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휴대폰 조립 같은 것도 해서 삼성에서 어, 베트남에서 많이 조립을 했었죠. 3, 40만 원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2, 300만 원 주는 것, 뭐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한 일을 제조업을 해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일자리가 크게 늘 거라고는 참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또 일자리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도 사실은 어제 보도 보니까 선원, 베트남 선원들 월급에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직종에 잘 종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이고 외국 근로 노동자들도 이제 뭐 300만 원 준다고 해도 잘 안 온다 한 달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들이 줄고 또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주려고 해도 잘 안 온다 이런 얘기도 들었죠. 그리고 조선업계 이제 수주는 이제 몇 년치 따놨는데 그 페인트 칠하고 이제 용접할 사람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곳은 줄어들고 일자리가 있는 곳은 힘든 데는 또 안 가려고 하니 과연 이 직장에 취업을 해야 나오는 그 대출, 은행권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결국에는 나라에서도 무슨 취업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한테 큰 돈을 정책적으로 대출해 주기도 어렵죠. 그리고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산다고 한들 이자,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못 내면 결국에는 경매에 들어가거나 소유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나 참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부동산, 토지, 뭐 주택 이런 것들을 참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조그마한 것, 뭐 빌라 투자라든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뒷걸모아 태산으로 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이 벌써 부의 양극화, 그 양극화되는 현상이 이 대를 물려서 대를 이어서 이제 고착화되는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새로 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젊은이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뭡니까 그 LTV, DTI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약간 기대는 됩니다만은 단순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의 어떤 자본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이 젊은 계층한테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소위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배관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이제는 신정부에서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